네, 안녕하십니까. 제119회 글로벌 문화경제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남중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고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관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코로나 전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백신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보면은 5가지입니다. 코로나19 역학과 임상, 그리고 면역 반응의 이해, 코로나19 백신, 변이 바이러스와 백신의 효능, 그리고 전체적인 코로나19의 대응 방안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역학과 임상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2019년도 말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 질병이 생긴 다음부터 지금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2021년 8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이 질병의 팬데믹이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7월 24일까지 통계가 1억 9,200만 명 정도가 발생을 했고 400여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8월 초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2억 명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4차 유행입니다. 1차, 2차, 3차, 4차 유행이 생기고 있고 7월 24일 현재 18만 5천 명 정도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2천여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은 누가 중환자가 될 것인지 누가 사망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가장 정확한 예측 인자는 연령입니다.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면은 사망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75세 이상이면은 10%, 85세 이상이면은 20%를 넘어가기 때문에 어떠한 기저질병보다도 연령 자체가 치명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이 병을 보고했던 중국에서 약 4만 4천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발표했는데 약 80%는 경증에서 중증증,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이고 반면에 13%, 14%는 산소가 필요하나 인공호흡기 치료는 필요하지 않은 중증, 그리고 6% 정도가 위중,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는 위중한 환자임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전체 환자 중에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 위중의 분포는 당연히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면은 중증이 적어 보이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고령층 혹은 면역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면은 중증이 많아 보이고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면역 반응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반응은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코로나19 백신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면역 반응을 조금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코로나19 백신 면역 반응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면역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해서 내가 아닌 것, 특히 내가 아닌 미생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반응, 이것이 면역 반응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역을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고유 면역, 적응 면역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수동 면역,
능동 면역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 면역은 원래 영어로는 Natural Immunity, Innate Immunity, 말 용어 자체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면역 기능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 면역은 Acquired Immunity, Adaptive Immunity, 태어난 다음에 만들어진 면역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 면역은 특정한 미생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러한 면역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적응 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미생물별로 적응 면역은 별개로 형성되어야 되는 반면에 고유 면역은 개념적으로 미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두루두루 작동하는 그러한 면역을 뜻합니다. 고유 면역은 조금 더 원시적인 면역 체계이고 적응 면역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수동 면역은 외부에서 면역을 갖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능동 면역은 사람의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 면역부터 다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케라틴층이라는 층이 있는데 피부에 있는 여러 미생물이 피부를 뚫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케라틴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케라틴층은 특정한 미생물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생물에 대해서 공통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부터 시작해서 기도, 기관, 기도, 폐로 들어가는 여러 과정에는 호흡기 세포들이 있는데 호흡기 세포에는 이런 가는 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섬모라고 부르는데 섬모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어온 미생물이라든지 나쁜 입자들을 밀어 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섬모 운동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원인이 먼지 물질이든 혹은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상관없이 작동할 수 있는, 즉 비특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 체계입니다. 세포 차원에서 보더라도 백혈구의 일종인 자연살해 세포라는 것이 이러한 부위에 나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원, 미생물들을 직접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식세포란 세포도 있고 인터페론이라는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유 면역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이다. 미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반응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을 뽑아서 시험관에 넣고 그대로 세워두고 일정한 시간 후에 관찰해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가라앉아 있는 것이 적혈구들입니다. 위에 떠 있는 것이 액체 성분이 혈장이라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는 의학적으로 조금 더 구분해서 보면은 중성구, 단핵구, 림프구, 호산구, 호염기구 이렇게 5개로 세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혈구 전체가 다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림프구입니다. 림프구는 다시 또 B림프구, T림프구, 자연살해 세포 이렇게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 면역은 특이 미생물에 반응하는 특이적 반응입니다. 여기에는 B림프구가 만들어낸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는 그 특별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 중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T림프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T림프구는 다른
폐렴 알균 세포에 감염된 폐렴 알균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적응 면역은 특정한 미생물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그런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B림프가 만들어낸 단백질을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의 역할은 미생물의 특정 부위에 결합해서 미생물의 침입을 막고 특히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 침투를 하려고 할 때 이를 억제하는 항체를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신 중화항체라고 부릅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세포 내에 들어가야만 됩니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호흡기 세포에 있는 수용체라는 것에 결합을 해야 됩니다. 결합하는 데 사용하는 단백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이라는 표면에 나와 있는 단백입니다. 고유 면역과 적응 면역을 이번에는 한꺼번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흥축은 시간축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전에 만나본 적이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났다고 치면은 우리 몸에서 적응 면역이 작동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할 수 있는 중화항체를 만들거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특이한 T 림프구를 가지고 있으면은 제거하면 되겠지만은 이게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즉 적응 면역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면역인 반면에 작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수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할 때 선발대 개념으로 처음 만난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방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고유 면역입니다. 선모 운동은 이 미생물이 처음 만났건 이전에 만났건 선모 운동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자연 살해 세포는 처음 만난 미생물도 바로 제거하려고 듭니다. 인터페론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려고 합니다. 즉 선발대 개념으로 처음 만났을 때 미생물 처음 만나면은 고유 면역이 작동을 하고 적응 면역이 준비가 되면은 바로 적응 면역이 주 면역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동 면역과 능동 면역 개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수용체라는 걸 통해서 여기에 달라붙은 다음에 세포 내에 들어가야지만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을 둘러쌀 수 있는 항체, 즉 중화항체를 투여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달라붙는 부분이 차단됩니다. 즉 효과가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특이 항체를 만드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다. 5일에서 7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감염된 3일 혹은 5일 이내의 사람은 항체가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환자에게 외부에서 항체를 투여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사람 몸에서는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외부에서 항체를 주어서 사람을 주인으로 볼 때는 사람 차원에서는 수동적으로 면역을 갖게 됐다. 이런 개념이 수동 면역입니다. 대표적인 수동 면역 방법은 회복기 혈청,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다음에 회복된 사람 혈청에는 중화항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 혈청을 주어서 회복 혈청에 있는 중화항체가 이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게 하거나 혹은 중화항체만을 만들어 놓은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주어서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항체 치료제는 이론적으로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서 5일 혹은 7일 이내에 줘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 몸에서 항체가 생겨 있기 때문에 항체를 더 주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능동 면역은 흔히 생각하는 백신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외부에서 백신을 주면은
이 백신에 대해서 반응하느라고 몸 안에서 항체가 형성되고 이 항체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차단한다. 그런 기능을 뜻합니다. 수동 면역은 빨리 줄 수 있다. 바로 면역 체계를 갖게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준 항체는 유지 기간이 짧습니다. 1개월은 넘어갈 수 있지만 2개월보다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능동 면역은 우리 몸 안에서 항체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지 기간이 길고 정확하게 항체 유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현재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6개월 정도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료를 검토하면 그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수동 면역은 외부에서 항체를 주어서 면역을 갖게 한다는 개념이고 능동 면역은 외부에서 백신을 주어서 항체를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이고 항체 유지 기간에서는 능동 면역이 유리합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면역 글로불린도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면역 글로불린 A, G, M, A 등등이 있습니다. 자, 처음 미생물에 첫 번째 노출되면 이 미생물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데는 7일 정도 걸립니다. 보통 7일 정도 걸립니다. 처음에는 면역글로불린 M이 생겼다가 시간이 가면은 면역글로불린 G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적응 면역의 기억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만나면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7일 정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수동 면역으로 항체 치료제를 주거나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정 시간 후에 또다시 노출된다면은 이번에는 항체가 금방 만들어집니다. 7일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지고 주로는 면역글로불린 G가 더 많이 만들어지고 훨씬 더 양도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항체를 만드는 비림프구 중에서 기억 비림프구라는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적응 면역은 미생물을 한번 만나면은 당장 미생물에 대해서 항체도 만들고 미생물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T세포도 만들지만은 동시에 기억 T림프구, 기억 B림프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미생물에서 다시 노출되면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매우 정교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백신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서 다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언제쯤 이 일을 끝날까? 우리가 이 일을 언제쯤 끝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끝내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효과적인 치료제 혹은 효과적인 백신이 생겨서 이 일을 막는다. 두 번째는 집단 면역이 생겼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가 스스로 약해진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부터 다시 설명드리면은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이라는 새로운 숙주를 만나서 숙주를 현재 괴롭히고 있지만은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진화 미생물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적게 괴롭히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숙주를 많이 괴롭히면은 숙주가 사망할 수가 있고 바이러스 차원에서는 그것보다는 숙주를 사망케 이르지 않고 장기간 감염시키는 것이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병독성이라고 부르는데 바이러스의 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시간이 가면은 점차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병독성이 약해지는 데는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바이러스가 스스로 병독성도 약해지고 전파력도 약해져서
스물스물 끝나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집단 면역이 생겨서 맞게 된다, 이런 전략입니다. 집단 면역은 개념적으로 인구의 일정 퍼센트가 이 바이러스의 방어력이 생겨서 바이러스가 새로 들어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지 못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는 방법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이 감염이 된 다음에 항체가 생겼거나 혹은 백신을 통해서 항체가 생겼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2020년 초반에는 자연이 감염돼서 집단 면역을 시도하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나라도 있었지만은 이 질병의 사망률이 1% 좋게 넘고 2% 이상 되는 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걸려서 집단 면역을 갖게 한다는 전략은 너무 많은 사망자, 너무 많은 희생자를 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이 안 됩니다. 그 다음 해야 되는 전략은 백신을 투여해서 집단 면역을 만드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생산 지수 R0라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됐는데, R0는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몇 명을 감염시키게 되느냐라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R0가 정해진다면은 그 집단이 이 미생물로부터 보호받으려면은 몇 퍼센트 정도가 집단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1-R0분의 1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초창기 R0가 2.5 정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5를 대입해 보면은 약 60%가 감염 혹은 백신으로 항체를 갖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쉽게 지역사회에 퍼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목표는 60% 혹은 70% 인구 집단에 그렇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8월 초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델타 변이가 생겼는데, 델타 변이는 R0 값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고 있고 대략 R0가 5 언저리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를 대입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면역 반응을 가져야 되는 사람 숫자가 퍼센트가 80% 정도로 상승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춰야 되는 숫자가 더 늘어나서 국민과 정부가 다 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가 있으면은 설령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도 금방 치료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는 렘데시비어라는 약과 덱사메타존, 또 인터루킨 6 차단제 등등이 있지만은 이 치료제를 투여하면은 금방 낫습니다. 이게 되질 않기 때문에 기대하기가 어렵겠고, 결국은 현재로서는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이 병의 파급을 피한다, 이게 현실적인 대응 전략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라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표면에 이런 스파이크 단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백질들도 가지고 있는데 스파이크 단백은 우리 호흡기 세포에 결합하는 데 필요한 단백이고,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미생물이 우리를 침투하는 데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백이고, 백신을 이용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차단하는 항체를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백신은 여러 가지 백신이 있는데 크게 보면은 생백신, 사백신이라고도 하는 비활성화 백신, 부분 백신, 유전자 백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이 바이러스를 살아있지만 약하게 만들었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만든 백신은 사람 몸에서 면역 반응을 매우 오랫동안 일으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큰 단점은
면역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생백신을 주면은 병을 일으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일으켜버릴 수 있으니 그건 위험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비활성화 백신 혹은 사백신인데 사백신은 병을 일으키지 않는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면역 반응을 강하게 일으키지 못해서 백신을 반복 투여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분 백신은 이 스파이크 단백만 떼어내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백신입니다. 유전자 백신은 DNA 백신, RNA 백신 혹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DNA 백신이나 RNA 백신은 DNA 형태 혹은 RNA 형태를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DNA나 RNA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 정보라 함은 스파이크 단백에 대한 유전 정보입니다. 즉 DNA나 RNA 백신 주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이 유전 정보가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이상한 스파이크 단백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스파이크 단백을 차단할 수 있는 항체나 T 림프를 만들게 됩니다. DNA나 RNA를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DNA나 RNA는 유전 물질이고 여러 가지 자극에 좀 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DNA나 RNA를 집어넣어서 투여하는 전달자로 다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백신 면역 반응이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다시 좀 쉽게 설명드려보면은 mRNA 백신이나 혹은 이게 벡터 바이러스 속에 유전 정보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를 근육에 주게 되면은 근육에 있는 수지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지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 중에 단핵구가 조직에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손가락 모양으로 돌기가 있다고 해서 수지세포인데 이 수지세포 내에 들어가서 유전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어냅니다.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어내면은 이 수지세포는 적이 들어왔다고 간주하고 이 적을 T 림프구라는 그 면역계의 핵심인 T 림프구에 보고를 합니다. 적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T 림프구는 이 감염된 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T 림프구를 만들고 감염된 세포에 이 스파이크 단백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 림프구를 자극합니다. 그렇게 다시 설명드리면 이렇게 들어온 유전 물질은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T 림프구를 통해서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T 림프구하고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 림프구가 자극됩니다. 또 동시에 기억 T 림프구, 기억 B 림프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미생물이 들어오면은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같은 그림인데 또 다른 논문에 있는 그림을 또 옮겨와 봤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 수 있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만을 mRNA 형태로 만들어내고 이 주변에 나노파티클, mRNA 자체는 취약하기 때문에 나노파티클 둘러싸서 이 자체를 근육 내에 근육 주사를 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수지세포가 이를 감지하고 적이 들어왔다고 간주하고 T 림프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T 림프구는 항체를 만드는 B 림프구를 만들어내고 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T 림프구를 만들고 다시 적이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기억 T 림프구하고 기억 B 림프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도 유전자 백신 중에 하나이고 유전자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입하면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있는 유전 물질이 마찬가지로 수지세포 내에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다른 과정은 동일합니다. T 림프구를 자극하고
T림프가 작동할 수 있는 감염세포를 죽일 수 있는 T림프구, 항체를 만들 수 있는 B림프구를 만들어내고 기억 T림프가 기억 B림프구를 만들어 놓습니다. 백신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20년이 걸리고 이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가장 빨랐던 백신은 4년 만에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먼저 미생물 중에 어느 부분을 타겟으로 할지 정해야 되고 동물 실험에서 백신 캔디데이트를 만든 다음에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 사람에게 투여했을 때 임상, 1상, 2상, 3상을 거쳐야 됩니다. 1상은 건강한 10명 내외의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백신이 안전한지를 보는 것이고 2상은 100여 명에게 투여하면서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가 있겠는지를 가늠합니다. 여기서 안전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다고 허가가 판단이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 1000명 이상의 3상 시험에 들어가면서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과정이 다 끝나면 승인 절차를 거쳐서 판매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20년이 걸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년이 채 걸리기 전에 허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허가를 받은 백신은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그다음에 얀센 백신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백신들입니다. 물론 뭐 중국이나 러시아 백신 자체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은 개념을 좀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시는 편할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백신이 95% 효능이 있다 혹은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95%다, 90%다라는 것을 계산해내는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 1000명이 있고 안 맞은 사람이 1000명이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 1000명 중에는 병이 10명이 걸리고 안 맞은 사람 1000명 중에는 100명이 걸린다면은 위험을 10분의 1로 줄였고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효능은 90%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현재 우리나라에 사용되고 있는 백신이 임상 3상 시험을 거쳐서 허가받게 되는데 3상 시험 성적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 연구 대상자 수가 파이자를 예를 들어 보면 36,000명인데 이 중에 1,700여 명에는 백신을 맞췄고 또 1,700명, 17,000명, 죄송합니다. 17,000명에는 백신을 맞췄고 17,000명에게는 생리식염수라는 효과가 없는 약을 가짜 약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 환자입니다.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것은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 환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봤더니 백신을 맞은 17,000명 중에서는 8명, 생리식염수를 맞은 17,000명 중에서는 162명이 생겼기 때문에 백신의 효능은 2번 맞췄다고 보고 일주 후에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를 카운트했을 때는 95%의 효능을 보였다. 이런 발표를 한 셈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모더나는 94.1%, 아스트라제네카는 70.4%, 얀센은 한 번만 맞춰도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 번 맞추고 2주 경과 후에 6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효능은 달라집니다. 중증 환자,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되거나 사망에 이른 환자를 보았을 때는 사망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을 뜻합니다. 코로나 파이자 백신의 중증 환자를 막을 수 있는 효능은 90%, 얀센은 76.7%,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는 100%, 100%. 즉 중증 환자를 막는 효능은 증상을 동반하는 환자를 막는 효능보다 더 높다.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3상 시험을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은 파이자 백신인데 16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번 접종을 3주 간격으로 하고 백신의 효능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접종 7일 후에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19 확진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95%에서 효능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조금 더 파악이 쉽습니다. 횡축은 날짜이고 종축은 환자 수입니다. 누적 환자 수인데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12일이 지나면은 백신을 맞은 군에서는 환자 수가 매우 느리게 늘어나는 반면에 생리식염수를 맞은 군에서는 꾸준하게 상승해서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 그 숫자를 계산해 보면 95%를 막는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여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효능과 효과는 언론에서는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효능은 이런 계산식으로 하고 있고 효과는 조금 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세밀하게 봐보시고 언론에서는 효능과 효과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크게 큰 차이를 보고 효능인지 효과인지 따질 필요는 별로 없겠습니다. 자, 백신을 맞춰봤더니 스코틀랜드에서는 100만여 명 정도의 백신 접종자하고 그다음에 300만 명 정도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30만 명 정도의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효능을 보았는데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모두 88% 이상 91% 이상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면은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다른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비교적 나이가 많은 층에서도 효능이 83% 정도로 그렇지 않은 18에서 64세보다는 효능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심각하게 떨어지지는 않더라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료입니다. 이스라엘 자료에서 59만여 명의 백신 접종자하고 같은 59만여 명의 미접종자 이때는 나이하고 기저질병이 같도록 1대1로 동일한 백신을 맞고 안 맞고 다른 조건은 비슷하도록 매칭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해서 연구를 했더니 증상을 막는 효능은 94%, 중증 감염을 막는 효능은 92%, 즉 3상 임상 시험에서 봤던 것이 이런 현장에서도 현실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월 26일까지 백신 접종률입니다. 가장 많이 맞춘 선진국들이 한 번 백신 맞은 사람 70%에 육박하고 두 번이 50%, 60% 육박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월 26일까지 한 번 맞은 사람이 30%가 넘어섰고 두 번 맞은 사람이 13% 정도가 됐습니다. 반면에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한 번 맞은 사람도 10%, 인구의 10%가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에 있어서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WHO 사무총장은 상당히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백신을 많이 맞췄지만은 개발도상국은 그렇지 못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인도에서 많은 사망자가 생겼고 개발도상국은 앞으로 사망자가 또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WHO 사무총장은 백신을 선진국에서 후진국, 개발도상국에게 무상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미국은 상당량의 약 2억 명분의 백신을 제공한다고 했지만은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감안하면은 큰 효능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또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이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의 효능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6개월여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6개월 이상 가면은 백신의 효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백신을 또 접종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발도상국에 들어갈 백신은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선진국 국민들을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은 이러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백신을 맞지 못하면서 새로운 변이가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아지면 변이가 생길 위험도 올라가기 때문에 델타 변이의 근원지 역시 인도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선진국의 백신이 치중돼 있고 개발도상국은 백신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자국민 백신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은 새로운 변이가 생기고 또다시 부스터샷 또 부스터샷 이런 악순환을 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나 보나 또 도덕적으로 보나 백신을 비교적 공평하게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다 아시는 것처럼 현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자, 돌파 감염이라는 개념은 백신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제대로 맞았는데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유전자나 항원이 발견된, 즉 또 걸린 사례를 뜻하는데 미국에서 4월 30일까지 관찰했더니 약 10,000명의 백신 접종자 중에 1명이 걸릴 수 있더라 이런 것을 발표를 합니다. 걸린 사람 중에 2%가 사망하고 이런 돌파 감염의 64%는 변이 바이러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알아낸 것은 돌파 감염이 되면은 처음 감염된 경우에 비하자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는 바이러스 숫자도 적고 전파 기간도 짧다. 이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돌파 감염은 상당수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을 설명드리면서 백신의 효능은 증상을 동반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안 생기고를 카운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맞으면 전파 자체는 막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막을 수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사람에게 실험하기 전에 원숭이에게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원숭이에게 모더나 백신을 주고 4주에 또 주고 그리고 다시 4주째, 처음부터 8주째 직접 코로나 바이러스를 코에 주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생리식염수를 준 원숭이에서는 바이러스 숫자가 상당히 나옵니다. 종축의 바이러스 양인데 상당히 나온 반면에 모더나 백신을 준 원숭이에서는 바이러스가 바로 없어집니다. 즉 전파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더나 백신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3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백신을 투여하고 나서 두 번째 백신을 69일에 주었는데 그 사이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전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흡기 검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스스로 검사를 해서 우편물로 보내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았더니 무증상을 막는 효능은 7.8%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어 있는 백신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무증상 감염을 막을 수도 있지만은 백신을 맞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 조금 더 잘 걸릴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정리 드릴 수 있고 돌파 감염이 걸리면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바이러스 양도 배출 기간도 적기 때문에 중한 경우도 더 적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추는 우선순위는 외국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저처럼 직접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의료진을 맞췄고 또 걸리면은 전파했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양시설 종사자에게 맞추고 또 집단시설에 거주해 있는 한 번 걸리면 옆에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65세 이상의 집단시설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고 꼭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로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고령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소방관, 군인과 같은 사회 핵심 인력들에게 또 우선 맞추고 19세, 64세라고 할지라도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코로나에 걸리면은 나이가 제일 중요한 인자라고 설명드렸지만은 그 다음 인자로는 나이가 65세 아래라고 하더라도 종양, 신부전, 장기 이식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으면은 중환 환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에게 맞추고 이런 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안했던 순서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같은 순서입니다. 이 정도가 소화가 되고 백신이 남으면 그 다음에는 기저질병이 없는 19세, 64세를 맞추고 현재는 또 미국에서 파이자나 모더나가 12세 이상에서도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19세 아래라고 하더라도 또 백신을 맞추고 이런 확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백신을 맞았을 때 여러 부작용 때문에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고 국민 누구나 다 걱정을 많이 하는 형국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3상 시험에서 발표된 백신들의 부작용을 한 슬라이드로 모아본 것입니다. A는 아스트라제네카, P는 파이자, M은 모더나, J는 얀센 백신입니다. 한 가지로 모았고 위에 있는 네 가지는 18에서 55세 혹은 16에서 65세 사이, 65세 이하의 사람들의 이상 반응 퍼센트이고 종축이 퍼센트입니다. 아래 4개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55세 혹은 65세 이상의 이상 반응 퍼센트입니다. 얼핏 보시기에도 이상 반응은 주로 55세 혹은 65세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가능 이상 반응이라면 맞은 자리가 아프다든지 피로감, 열이 난다든지 이런 흔히 우리가 다른 백신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이상 반응입니다. 이상 반응의 정도는 파란색은 그냥 있긴 하지만 그 맞은 자리가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만은 아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았다가 파란색, 비침습성 조치가 필요했다. 많이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됐다. 열이 좀 있어서 타이레놀을 먹어야 됐다. 붉은색은 침습성 조치 혹은 입원이 필요했다. 정맥주사를 맞아야 됐다든지 입원해서 관찰을 해야 됐다든지인데 그런 경우는 다들 드물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통증, 발열, 피로, 두통 등이 상당한 숫자에서 생기더라.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더 생기더라. 하지만 입원을 요할 정도로 중환적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매우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3상 시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파이자는 21,000. 자, 여기서 말한 중대한 이상 반응은 입원을 했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장애, 영구적 손상, 신생아 기형, 사망 등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자료는 백신을 맞았는지 생리식염수를 맞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했던 연구의 결과입니다. 임상 3상 시험을 하는 동안에 그 임상 시험을 주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혹은 생리식염수를 맞았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의 공정성을 위해서 연구가 완전히 종결된 다음에 누가 뭘 맞았는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연구 보고할 때까지는
사망한 사람이 백신을 맞았는지 생리식염수를 맞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다 결과를 보고 나니 백신군과 대조군이 어느 연구든 간에 백신군이 더 많이 사망하지는 않았다, 이런 결과고, 이런 중대한 이상 반응도 0.6, 0.5, 0.6, 0.6, 0.4, 0.4 양군 사이에서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언론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8일 후에 갑자기 사망했다, 이런 보고가 나면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2만여 명 정도를 보는 동안에는 양쪽 사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2만여 명 혹은 이쪽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동안에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에서도 설명할 수 없었던 사망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백신이 투여되고 나서 백신 맞은 사람이 7일, 8일 후에 비교적 건강해서 사망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면은 그 동기간 동안에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에 대한 보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를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머릿속에서 백신을 맞으면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굳어지게 됩니다. 3상 임상 시험만 본다면은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이 백신군에서 더 많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신 맞으면 사망한다, 백신하고 맞았더니 마비가 왔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 이상 반응 퍼센트는 외국 보도보다 더 낮았습니다. 0.01% 정도가 보고됐고, 급성 마비, 뇌증, 뇌염, 경련, 길랭발해 증후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맞고 나서 마비가 왔다든지 이런 보도가 있으면은 질병관리청이 이제 전문가 집단에게 이게 백신과 연관이 있는지 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지만은 그 판단이 생각보다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백신 3상 시험은 2만 명, 3만 명을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몰랐지만은 더 많이 맞다 보니 알게 되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혈소판 감소 혈저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주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얀센 백신이었고, 보고는 100만 명에 3.5에서 6.5, 100만 명에 한 건에서 두 건이었습니다. 즉 100만 명을 맞출 때까지는 알 수가 없었던 부작용이었고, 이러한 보고들이 연이어서 생기면서 유럽의학청은 2021년 4월 7일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 혈전 사이에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이를 백신에 표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혈전 전문가들이 백신을 맞았을 때 이러한 혈소판 감소 혈전이 생기면은 생긴 사람 중에 21%가 사망한다는 자료가 있는데, 백신을 맞는 게 더 위험한 것인지, 백신을 안 맞고 걸리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걸린 다음에 사망하는 것이 더 확률이 높은 것인지를 계산해서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이런 주간 건강과 질병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발표에 따르면은 30세 이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30세 이상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시라, 이렇게 권고를 했고, 30세 이하에서는 이득과 손해가 비슷하기 때문에 30세 이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수급도 또 한 가지 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다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외의 백신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50세 이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심근염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혈소판 감소 혈전이
바이러스 벡터 백신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mRNA 백신인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더 안전하다고 선호를 했는데 이번엔 이 백신은 mRNA 백신은 심근염과 또 연관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연관 가능성이 조금 더 자료가 굳어지면은 마찬가지로 강한 연관이 이렇게 바뀔 소지도 있습니다. 100만 명 백신 접종에 12.6명에서 심근염이 생겼는데 주로 백신 맞고 나서 가슴이 아프고 심전도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고 특징적으로 젊은 사람에게 주로 생겼습니다. 두 번째 접종 이후에 더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각각 1명 2021년 8월까지 혈소판 감소 혈전으로 인한 사망 1례, 또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 1례가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망 1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구의 원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변이가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인 HIV라든지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C형간염은 변이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코로나를 일으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상대적으로 변이를 매우 못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지만은 변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614의 G라는 변이가 있는데 614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단백이라고 부르는데 스파이크 단백의 아미노산을 우리가 1번부터 숫자를 붙여나갑니다. 그 중에 614번의 아미노산이 원래 야생에 있던 게 D, 감염 초기에는 D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일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G가 대부분 나타나더라. 이런 현상을 알게 됩니다. 매우 잘 정리가 된 자료인데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는 증식하지 못합니다. 세포를 플라스크에 두고 D라고 하는 바이러스하고 G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동시에 감염시키면은 시간이 가면은 G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번에는 D를 9, G를 1로 9대 1로 감염시키면은 시간이 가면 또 G가 많아집니다. G에게 D와 G를 동량 주면 또 G가 많아집니다. 즉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서 G란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가 우려 변이하고 관심 변이로 구분을 하는데 우려 변이는 개념적으로는 전파가 잘 일어나거나 혹은 더 중한 병을 일으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지면은 우려 변이라고 부르고 관심 변이는 아미노산이 바뀌긴 했고 지역사회에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우려할 정도로 전파가 늘거나 이런 일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심 변이에다가 일정 시간 관찰했더니 우려 변이 같은 일을 일으켜서 우려 변이로 명칭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이를 부르는 방식은 매우 복잡한데 그냥 지금은 WHO에서 제안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쉬운 방법으로 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변이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러한 변이가 특정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좀 좋지 않은 어감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WHO에서도 나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아미노산이 바뀌었는지는 다 아실 필요는 물론 전혀 없습니다. 네 가지 다 공통적으로 전파력이 올라갔다는 특징이 있고 중증도도 그 이전 바이러스보다 올라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중화 능력이 생기는데 알파 변이는 기존의 백신을 맞아도 중화 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베타 변이부터는 백신을 맞아도 중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 변이는 이런 중화 능이 더 많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얼마나 차지하는지인데 50, 60% 이상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4차 변이, 4차 대유행이 일어난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대라면 당연히 델타 변이입니다. 델타 변이는 훨씬 더 전파가 쉽게 일어나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D하고 G를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델타 변이가 들어오면 기존 변이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자리를 차지하기 쉽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델타 변이가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당연히 80%, 90% 이상까지 갑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존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런 델타 변이의 효능을 유지하겠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자료는 효능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베타 변이였습니다. 베타 변이는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존 바이러스의 80에서 70% 효능이 있었다면 10% 가장 효능이 떨어져서 만약에 베타 변이가 우세종이었으면 매우 심려스러운 상황이 됐을 텐데 그렇진 않고 델타 변이가 지금 우세종이 됐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67%의 효능을 보였다. 파이자 백신은 88%를 보였다. 모더나는 72%를 보였다 등의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즉 변이에 대해서 효능이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은 이 정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대상을 했는 어떤 환자들을 어떤 관찰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시간이 가면은 더 감소할 우려가 당연히 있습니다. 백신 교차 접종은 영국에서 처음 시행해 보았습니다. 교차 접종이 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백신 수급이 우리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부에서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만드는 회사에서 공급이 차단이 되는 경우들이 우리 뜻만으로 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백신 수급이 어려울 때는 교차 접종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했던 면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부작용면만 먼저 본 것입니다. 통증, 발열, 피로, 두통의 종축은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를 본 것인데 금방 파악하시겠지만 AA는 아스트라를 맞은 것이고 PP는 파이자입니다. 반면에 AP는 1차는 아스트라, P는 2차는 파이자, PA는 1차 파이자, 2차 아스트라를 맞췄다 이런 개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파란색보다 노란색이 훨씬 더 이러한 부작용 발생률이 이상 반응 발생률이 높습니다. 즉 교차 접종하면은 이상 반응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더 궁금한 것은 교차 접종하면은 그러면 항체가 더 많이 생기는지 교차 접종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방어가 되는지입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의료인 대상으로 했습니다. AA는 199명, 그대로 접종하는 것보다 더 효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잰 것은 항체의 양입니다. 항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했더니 병이 생기는 것을 더 차단할 것이다. 그런 증거도 있고 그런 개연성도 있지만은 물론 해봐야 합니다. 해봐야 알지만은 교차 접종을 했더니 효능이 더 떨어지더라. 적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효능은 같거나 더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예상하는 이상 반응은 조금 더 생길 것이다. 이 정도로 현 시점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응 방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조치가 없이 관찰하면은 횡축이 시간축이고 종축이 환자 수인데 단시간에 환자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병원에서 중환 환자를 치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중환자실이 금방 꽉 차게 되고 그러면 중환 환자가 입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 대구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대구에서 대구 지역의 의료 역량을 넘어선 중환 환자가 갑자기 생기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환 환자 중에 일부가 집에서 입원 대기 상태에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혹은 무슨 모임을 제한을 두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이 피크가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도 뒤로 밀리면서 피크가 줄어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생겨도 우리나라 지역사회 중환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 환자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지금은 백신도 여기 들어있죠.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환자 수를 우리가 조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게 한다. 이게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는 현재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를 최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 환자 수를 최소화할 것인지 경제 성장률을 최소화할 것인지 또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지 또 학교를 제대로 열지 못해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것인지 또 우울증 환자도 늘고 있는데 이러한 우울증 환자 수를 최소화할 것인지 이러한 목표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명쾌하게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이번 주말이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번 주말만이 고비가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치기 소년처럼 된 셈인데 이 일이 금방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합의가 필요하고 국민 합의에 따라서 대응 방안을 정해야 되는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보다 정하라고 하면 의료 차원에서는 단지 환자 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환자 수가 늘면은 그중에 일정 분획이 중환자가 되긴 하지만은 핵심 저보다 고르라면은 중환자 병상 부족 위기가 오지 않도록 전체 코로나 환자 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중환자실은 갑자기 생겨나지도 않고 중환자실을 설령 만들어놔도 중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은 금방 준비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다면 의료 차원에서는 중환자 환자 수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 해야 된다. 또 사회적으로는 제가 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 의료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까지 고려한 통합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 게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코비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백신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역학, 임상, 면역 반응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짧게 또 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비드19 환자 중에 일부는 증상을 보면은 무증상도 있고 또 경증의 환자도 있고 중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증상 상태가 상당히 있고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은 알기 때문에 코비드19 확산을 완전하게 막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현재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이행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 중에 핵심은 고령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고 이런 나이를 뺀다면 그 다음 기저질병, 당뇨병, 면역 억제제 투여, 장기 이식, 종양 이런 기저질병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사용 가능한 백신이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이고 이러한 백신은 접종 부위의 부작용은 제법 됩니다. 하지만 중증 부작용이 드물기 때문에 백신 이득이 손해를 앞지르는 군들에게 투여를 권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권하고 있는 군은 백신을 맞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의 불균등이 계속된다면은 변이 바이러스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이러스 이외에도 마스크는 매우 강한 무기입니다. 마스크, 손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마스크란 것은 마스크는 저는 양측이 두 명이 만났을 때 두 명이 모두 마스크를 썼을 때라고 그런 것을 저는 마스크라고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서울대학교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고 갔는데 나중에 코로나19란 것을 통보받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만 하더라도 200건이 벌써 넘었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감염관리센터에서는 그 환자랑 코로나19 환자랑 노출된 의료진, 노출된 다른 환자, 노출된 가족들을 다 조사하는데 상호간의 마스크, 환자도 마스크를 썼고 비록 코로나라는 거 몰랐지만 코로나 환자가 마스크를 썼고 의료진도 마스크를 쓰고 만났다면은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크가 매우 중요한 어떤 면에서 백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마스크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일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의료, 교육, 경제를 통합한 최종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보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최종 목표치를 고르라고 하면은 저는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수를 최종 목표로 고르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